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의 정유연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심장이 뛰는 소리나 소화가 되는 소리 등 정말 다양한 소리가 들리곤 하는데요. 그런데 평소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난다거나 더 심해진다면 다양한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쉰 목소리가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역류성 후두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위산이 목구멍이나 또 식도까지 연결이 돼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뚝뚝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추벽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무릎 앞쪽에 위치한 얇은 섬유막이 딱딱하게 변하면서 연골에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방치를 하게 되면 추벽이 더 두꺼워지면서 연골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치료하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의보감 좀 더 건강해지는 소리에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정범석 원장님 그리고 이상훈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관심 있는 주제들이어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무월경이 되겠습니다. 제가 특히나 정말 관심 있는 주제인데 제가 여성이잖아요. 이 여성들이 또 막 겪고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게 바로 이 월경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자궁 질환을 가지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분들께서 내원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원장님. 네, 많은 여성 환자분들이 부인과 질환, 여성 질환으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데요. 네. 저는 환자분들께 일생에서 최소 4번은 한의학과 만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4번이요. 네. 네, 여성분들에게 4번. 첫 번째는 초경식이고요. 호르몬의 변화, 신체 변화가 있으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문제나 아니면 생리통, 여드름, 빈혈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임신과 출산 시기입니다. 임신이 잘 안 되는 불임, 난임 같은 문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산 후에 산후조리가 잘 안 돼서 생기는 다발성 통증인 산후풍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폐경, 요즘 완경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네. 40대 중반 이후에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초조함, 가슴 두근거림 같은 갱년기 증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노년기고요. 호르몬 수치가 이미 많이 떨어져서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실금이나 변비 같은 증상 등 그리고 골다공증 같은 증상들도 많이 생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 환자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많이들 내원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인생에 있어서 한 4번 정도는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 이 월경과 관련해서 조금 그리고 또 자궁 건강과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월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정 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리불순을 비롯한 월경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궁이 약한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건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난소나 자궁이 약하신 분들, 그래서 기능 네. 이상이 생기신 분들한테서 많이 나타나고요. 네. 그 이외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나 불규칙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궁이 약하기도 하지만 또 후천적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활 습관을 잘 못했을 때 또 이런 자궁 질환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여성에게 있어서 이 월경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여성분들은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 때문에 월경이 생기는 거고요. 그 월경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호르몬 변화가 생깁니다. 자, 이런
월경과 임신 그리고 출산 과정은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요. 임신과 출산 때문에 여성분들은 이 힘든 과정을 항상 한 달에 한 번씩은 겪고 계신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몸이 건강할 때 피가 나는 거는 생리밖에 없죠. 우리 몸은 출혈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피가 났을 때는 이 출혈을 막지 못하면 생명에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생리는 몸이 건강하고 혈액이 충분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제 아이가 자라게 되는데요. 그때 굉장히 많은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혈관을 굉장히 많이 발달시키게 되고 그때 이제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에너지와 그런 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신이 가능할 때 준비를 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준비를 한 다음에 임신이 되지 않으면 혈관벽을 무너뜨리고 혈액을 배출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자궁벽도 결국 그때 손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굉장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칼이 있다고 하면은 피를 내기가 쉽잖아요. 손상시키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 몸속에는 칼이 없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굉장히 강력한 호르몬을 통해서 이 혈관벽을 무너뜨리고 혈관을 손상시켜서 생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월경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엔 사실 이 월경을 할 때마다 예 하면서 엄청 기뻐하거든요. 왜냐하면 제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월경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건강하다라는 어떤 징후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정상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월경이 나오지 않는 무월경 상태가 나타나기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무월경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생리를 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네. 무월경은 한의학에서는 경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리적으로 월경이 나오지 않는 그 사춘기 이전과 그리고 임신 시기 그리고 젖 먹이는 시기, 폐경기 이후에 생리적인 무월경이 있고요. 그리고 병리적인 무월경이 있는데요. 2차 성징과 총형이 있어야 할 시기에 아직까지 월경이 나타나지 않는 원발성 무월경과 월경이 있던 분들한테서 원래 월경 주기에 3배 이상, 3배 이상, 그리고 6개월 이상 월경이 없을 때 나타나는 속발성 무월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경우에 어떤 원발성 무월경과 그리고 후천적인 이유로 인해서 나타나는 속발성 무월경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무월경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주기가 일정한 월경은 시상하부 내하수체 그리고 난소 자궁 축의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데요. 이 네 가지 반응들 중에서 기능이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무월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원발성 무월경 같은 경우에는 난소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분들 이제 생식관에 발육 이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리할 때가 되었는데 생리 시기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가족분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병적인 무월경이라기보다는 가족분들과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생리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원발성 무월경의 원인 한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뭔가 유전적인 그런 원인도 하나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은 새롭게 안 사실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속발성 무월경의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속발성 무월경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시상하부 내하수체 그리고 난소 자궁 그 네 가지 범위에서 나타나는 이상을 말하는 건데요. 네. 먼저 시상하부 단계에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리고 심한 체중 감소가 있거나 심하게 힘든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식욕 부진이 있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하수체 범위에서는 내하수체 호르몬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내하수체 기능 저하증 그리고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그리고 고프랄락틴 혈증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게 되고요. 난소와 자궁 내막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난소에 수술을 받았거나 그런
방사선이나 화학요법을 받았을 경우에 그리고 자궁 내막에 유착이 있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내분비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갑상선이나 그리고 부신 질환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경우 같이 무월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난소나 자궁 내막에 이상이 있을 때, 그리고 뭐 시상하부나 뇌하수체 기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호르몬이랑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호르몬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에도 무월경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비만한 경우에도 생리를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정말 이 살과 그리고 월경이 좀 뭔가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이 원장님? 네, 맞습니다. 체중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 비만한 경우에는 비만 세포, 지방 세포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과다하게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 몸은 적정 수치의 호르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호르몬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리불순, 무월경 같은 여성 질환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과도하게 늘어난 비만이신 여성분들이라면 여성 질환을 겪으실 때 치료하면 동시에 비만도 같이 꼭 치료해서 체중 감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비만하고 월경이 이렇게 큰 관계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자궁 건강을 위해서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무월경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월경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그에 맞는 또 치료법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 케이스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정 원장님? 네, 정확한 진단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고요. 뇌하수체, 시상하부, 그리고 난소, 자궁 이 축에서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해부학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해부학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한약이나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역시나 이것도 이제 각 케이스에 맞게 알맞는 치료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여성의 무월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또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병적인 경패가 아까 말씀드린 무월경이죠. 충임의 경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충임은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경혈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경혈이 부족하거나 또는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네. 경혈이 부족한 경우에 허증으로 분류를 하고 부족하지 않지만 막혀 있을 경우에는 실증으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허증의 2가지는 혈어 경패 그리고 신어 경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의 3가지. 실증의 3가지는 어혈 경패, 그리고 기체 경패, 그리고 습담 경패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허증과 실증으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허증, 실증 이게 뭔지 잘 감이 좀 안 오거든요. 네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네, 먼저 혈어 경패를 말씀드리면요. 혈어 경패는 말 그대로 혈액이 부족한 증상을 말합니다. 혈액이 부족한 경우에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근육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마른 분들, 하얗고 가끔씩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때는 혈액을 보호해주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인 보혈약제인 녹용과 당귀가 주가 되는 한약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혈어증의 경우에는 혈액이 부족한 경우도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흡수시키지 못해서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증상을 나눠서 기본적인 비위를 고쳐주는, 그래서 우리가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는 에너지를 정상화시켜주는 보기 보혈하는 치료를 같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혈어증의 경우에 막힌 것을 뚫어주는 치료를 해버렸을 경우에는 네.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증상을 잘 판단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지금 혈어 경패의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신어 경패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네, 신어 경패의 경우에는 여기서 신이라는 거는 생식기를 담당하는 신장을 의미합니다.
신이 부족한 경우에는 난소와 자궁이 약해진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그랬을 때는 허열이 발생하고 그 허열이 얼굴로 떠서 열이 얼굴로 생기고 추위를 많이 느끼고요. 이분들도 어지럼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갱년기 증상이랑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한테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신어경패의 경우에는 신어를 보해주는 숙지환과 구기자가 주가 되는 한약을 써서 치료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족증이기 때문에 실증에 근거해서 치료를 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이 신어경패와 그다음에 혈어경패 같은 경우에는 허증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실증에는 어떤 치료가 또 이루어질까요? 네, 실증의 첫 번째로 어혈을 들 수가 있는데요. 어혈은 정상적인 혈관을 벗어나서 조직이나 근육 등 불필요한 곳에 쌓여 있는 혈액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혈로는 멍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타박상이 생겼을 때 흔히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정체된 혈액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혈액을 뚫어주고 순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어혈을 제거해주는 현오색이나 단삼, 도인과 같은 약재가 주가되는 한약을 써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보혈하는 약재를 썼을 때는 막힌 곳이 더욱더 답답하고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상에 맞게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뭔가 막힌 그 피를 좀 뚫어줘야 한다. 이 네, 부분에 맞습니다. 초점을 지금 맞추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를 좀 도와줄 만한 한약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재로는 현오색이나 단삼, 도인 같은 약재들이 있고요. 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주 쓰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네. 현오색과 단삼, 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침 치료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무월경을 비롯한 이 생리불순에 있어서 침 치료도 좀 구체적으로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이 원장님,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침 치료를 진행하게 됐을 때 구심성 감각 섬유를 활성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신경 지배 영역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궁이나 난소에 직접적인 침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하복부 그리고 해당 부분의 혈류량을 늘려줄 수 있는 팔다리에 침 치료를 했다고 쳤을 때 네. 같은 신경을 지배하고 있는 부분인 자궁과 난소 부분의 혈류량이 늘어나고 기능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가끔씩 제가 한의원에 가면은 배가 아픈데도 배에다가 침을 안 주시고 팔에다가 침을 주셔서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이게 또 이제 신경이 다 연결이 되어서 그런 거고 이 팔에다가 놓더라도 배에도 또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침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월경을 건너뛴다거나 주기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은 이걸 촉진하는 주사를 맞거나 또 약을 드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방법에도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요즘 진료를 하다 보면 10대나 20대 분들이 경구 피임약을 복용해서 월경 주기를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월경이 나타나지 않거나 건너뛰거나 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이렇게 피임약으로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혈액이 부족한 경우, 아까 이제 어혈이 생기거나 습담이 생기거나 기체증이 생겼을 때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오히려 호르몬 때문에 생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혈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혈액 소비를 막고 생리를 늦춰놓은 것인데 그것을 억지로 생리를 배출시켜 버리니까 생리는 나오지만 오히려 몸은 더 힘들어지는 갱년기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지럼증이 생기고 갑자기 이명이 들린다든지 그리고 열이 나오면서 추웠다 더웠다 반복한다든지 이런 증상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해주는 한약을 써서 균형만 잘 맞춰준다면은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3개월, 6개월 나오지 않던 혈액이 2개월, 1개월로 줄어들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기는 좀 맞춰질 수가 있지만 또 그에 따른 단점도 좀 존재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치료들과 함께 또 스스로 몸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어떤 방법이 좀 자궁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뇌 쪽에 영향을 주는 것들. 우리가 해부학적인 부분들은 예방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결국엔 수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호르몬 이상이 나타났을 때 호르몬 관련해서 약을 드시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규칙적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의욕이 생기지 않거나 식욕 부진에 빠졌을 때 운동을 한다든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식단 그리고 적당히 잠을 잘 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약에 의존하시기보다는 일단 이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궁 건강에 적신호라 할 수 있는 무월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주제일 것 같은데요. 바로 피로 증후군입니다. 우리는 피로를 휴식이나 수면을 통해서 풀곤 하는데 수면이나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이 피로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상훈 원장님, 이 피로는 어느 정도의 상태일 때 치료나 혹은 생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을까요? 네, 피로는 지치고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을 이야기하는데요. 저희가 과로를 하고 난 뒤에 피로감을 느끼는 건 정상이지만 일상적인 행동을 하고 난 뒤에 지나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서도 피로감이 회복이 안 된다면 그건 병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적인 단계의 피로에도 이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로한데 그게 1개월 이내라고 했을 때는 일과성 피로,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있을 때는 지속성 피로, 그리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를 만성 피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6개월 이상 피로가 지속이 될 때 만성 피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뭐 지속성 만성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일과성 피로는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들은 어느 정도 피로를 좀 느끼시는지 궁금한데요. 정 원장님, 평소 네. 피로도 어떠신가요? 저는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죠. 항상 피곤하신가요? 근데 제가 진료 시간이 조금 길다 보니까 그리고 네네.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진료 시간이 계속 길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은 일과 시간에 해야 되는 것들을 못 하게 되고 또 남아서 일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피로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성 피로의 표본이 지금 선생님이시지 않나, 원장님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그런 관리를 하시는지도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시간이 없더라도 중간중간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한약을 항상 먹고 있습니다. 네. 역시 또 한약의 힘을 좀 네. 빌리시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도 좀 한약을 좀 제가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상훈 원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 건지 좀 궁금한데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피로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증후군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요. 네. 6개월 이상 내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면서 지금 옆에 나오고 있는 8가지 증상 중에 4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만성 피로 증후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하게 겪으시는 것들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건망증 같은 경우도 있고요. 피로가 점점 심해진다. 그리고 온몸이 전체가 다 아픈 다발성 근육통 같은 경우가 흔히 호소하시는 증상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앞서서 만성피로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화면으로 나갔는데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많이 해당이 돼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뭐 이런 광고 카피도 있고요. 이 피로의 원인이 간 때문인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간과 연관이 있나요? 관계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성 피로, 회복이 되지 않는 피로감 같은 경우는 간보다는 갑상선과 부신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신의 문제요. 네. 부신 호르몬은 제가 얼핏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부신이 어떤 기관인 거죠? 네, 부신은 신장이 있으면 신장 양쪽 위에 붙어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고요. 네. 네, 스트레스, 혈압, 혈당, 에너지 대사, 성호르몬, 그리고 인체 대사 전반에 다 관여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 그리고 수분을 재흡수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알도스테론, 그리고 성호 호르몬인 안드로겐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들도 분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호르몬 등 어떤 인체 대사의 전반을 좀 관여하는 기관이 부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신 피로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악화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부신 피로 증후군은 세 가지 크게 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경계기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과 아드레날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우리 혈압이 증가하고요, 맥박이 증가하고 호흡수도 증가합니다. 우리 현대의학에서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를 느끼시는 분들이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호르몬도 증가하게 돼서 여드름 같은 게 증가하거나 남성분들은 탈모, 그리고 여성분들에게서는 생리전 증후군 같은 것들이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 부신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의 어떤 신체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까지 지배하는 기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신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좀 증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네, 경계기에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저항기에는 코르티졸이 저하되면서 염증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혈당이 되면서 단 음식이 당기고 체중이 증가하고, 그리고 혈압이 떨어지고 짠 음식이 당기게 되고, 고갈기에는 무기력, 우울감, 불면증, 그리고 앞서 생겼던 증상들이 심화됩니다. 그리고 호르몬들 같은 경우는 성호르몬과 관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서 둘 다 해당이 됩니다. 부신과 난소, 여성 호르몬은 관계가 있는데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해당이 많이 되고요. 우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지신 분들을 혈액 검사를 하게 됐을 때 안드로겐 수치가 많이 증가하게 되고 하열 같은 것도 심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로겐이 남성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우리가 남성 호르몬 수치가 과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DHT라는 호르몬이 더 증가하게 되고 모근을 공격하게 돼서 탈모가 더 심해집니다. 탈모라고 하면 우리가 남성 호르몬 때문에 개선이 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남성 호르몬 때문인 건 맞는데 정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때문인 게 80%,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신해서 생기는 남성 호르몬이 20%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고 관리를 잘 한다고 했을 때 20%의 머리는 지킬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부신과 난소가 관련이 크다고 하면 보통 여성에게서 많이 생기는 건가요? 여성분들에게 네. 조금 더 많이 호발하긴 하지만 네. 여성과 남성 둘 다 생활 관리가 잘 안 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남성, 여성 둘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역시 생활 습관과 정말 많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부신피로 증후군을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한의학에서는 부신피로 증후군의 경계기, 저항기, 고갈기에 해당하는 증상들이 음혈허라고 하는 변증으로 돼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맞춰서 치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에게 침치료 연구에 대한 연구 살펴보면 피로 증후군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아닌 대조군들이 있을 때 우리가
4주간 12회 침 치료를 진행했을 때 피로의 정도, 스트레스, 우울, 수면의 질이 다 좋아졌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로에 대한 한약 치료 연구도 있는데요. 네. 지금 이건 쥐에 대한 연구입니다. 쥐를 스트레스 상황을 계속 줘서 지금 부신 피질 호르몬 수치가 계속 증가하게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당기보혈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우리가 주입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혈액 검사상 코르티졸 수치,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그리고 간 수치 또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뇌 조직, 간 조직을 봤을 때 둘 다 회복이 많이 되었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사람마다 효과의 이 차이는 좀 있겠지만 침과 그리고 한약 치료가 만성 피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부신 호르몬과 더불어서 인체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또 호르몬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뭐죠? 네, 바로 갑상선입니다. 네, 네네. 갑상선은 갑상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 목 아래에 기도 주위를 싸고 있는 내분비 기관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하면 인체 내 모든 것을 다 관여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열 발생 촉진을 하고 영양소 대사, 근골격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중추신경계, 내분비 호르몬계, 인체 모든 것에 다 관여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지금 갑상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의외로 이 갑상샘 관련해서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가장 생각이 나는 거는 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좀 보이는지 정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갑상샘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이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대사가 감소한 것을 말하는데요. 내하수체나 시상하부에 문제가 생겨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줄어들거나 갑상샘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갑상샘 호르몬이 줄어들었을 때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추위를 많이 타고 열이 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욕이 없고 피로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장 간의 대사도 저하가 되어서 많이 먹지 않는데도 살이 찌거나 붓고 전체적인 소화가 안 되는 등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추위를 잘 타고 열이 안 나요? 그러면은 아파도 열이 잘 안 나나요? 그 추위를 잘 타고 전체적으로 대사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땀도 많이 나지 않고 열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갑상샘 기능 저하증과 비슷한 불연성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요. 이것은 갑상샘 호르몬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방치를 하게 되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때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갑상선 이 기능 저하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불연성이 좀 의심이 되는데 네네. 한의학에서는 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또 그에 따른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한의학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 피로감, 무기력증, 추위, 소화불량 같은 증상들을 양기허증이라고 보면서 치료했습니다. 네, 기허증과 양허증을 보면 기허증의 경우 맥이 약해지고 맥박수도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혈중산소가 부족해서 졸리고 축 늘어지는 기력이 없죠. 그리고 양허증은 양기가 쇠해서 나타난 증상이고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양기가 허약하기 때문에 추위도 굉장히 많이 탑니다. 양기허증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는 양기허증으로 보고 지금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한의학 치료에 대한 연구도 좀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구들은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있을 때 침 치료를 잘 진행을 했을 때 호르몬 농도가 떨어져 있는 수치에서 정상 범위로 조절이 되면서 우리가 약을 따로 먹거나 호르몬제를 먹는 것보다 침 치료로 대체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약 외에도 침 치료만 해도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한약을 복용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우리가 비용 문제 때문에 복용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때 한약 대신에 침 치료만 꾸준히 받아도 갑상선 기능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피로에 있어서 이 부신 호르몬과 갑상샘 호르몬 이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두 호르몬이 결국 상호작용을 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갑상선과 부신, 이 두 호르몬이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인체 모든 대사를 대부분 다 관장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핸들을 잡고 있는 양손처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늘었다가 줄었다가를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르티졸 수치가 너무 높게 되면 호르몬 수용체에 저항이 생기면서 갑상선 호르몬이 어느 정도 분비가 됐을 때 몸에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분비를 하게 되고 네.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코르티졸 수치가 너무 낮다라고 했을 때는 코르티졸 수치가 낮게 되면서 대사가 떨어져요.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하는 호르몬들이 에너지 대사의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갑상선과 부신은 많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인 건지 아니면 부신 호르몬에 의한 것인지 이 원인을 찾아보는 것부터가 치료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나의 피로감, 내가 만성 피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갑상선 기능 저하, 양기어 때문인지 아니면 부신피로증후군, 음혈어 때문인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네. 네, 내가 만성 피로, 피로감을 느끼는데 그 피로감이 밤에 심해지는지 낮에 심해지는지에 따라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음혈어증, 부신피로증후군은 밤에 심해지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양기어는 낮에 피로가 심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의 일중 주기에 맞춰져 있는데요. 코르티졸 수치가 분비가 줄어드는 시점에 맞춰서 내가 컨디션이 떨어지고 피로가 심해진다면 그거는 내가 음혈어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신 피로가 심해서 애초에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일중 주기가 떨어지는 시기에 맞물리게 되면서 컨디션이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열. 열이 달아오르는 증상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낮에 달아오른다면 기어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내가 밤에 달아오른다면 음혈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식은 피로한데 자꾸 식은땀이 난다라고 한다면 부신피로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내가 기침을 많이 하는데 기침이 저녁에 심해진다라고 하면 부신피로 때문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 음혈어증 같은 경우에는 밤에 피로가 심해지고 또 양기어증은 낮에 피로가 심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시고 자가 진단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인의 고질병인 피로증후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실까요? 네, 이번엔 더욱 다양한 한방 정보에 집중해보는 오늘의 한방 시간입니다. 정범석 원장님께서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자동차로 여행을 다니고 요즘같이 좋은 날씨에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외부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항상 안전에 주의해서 여행을 다니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사고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한의 치료를 통해서 교통사고 후유증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한의원을 교통사고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 추이를 살펴볼 건데요. 2017년 86만 명에서 2021년 150만 명으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 수가 74%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환자분들이 한의원에서 교통사고가 치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환자분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한의원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한의원의 치료가 좋은 3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한의원 치료의 장점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자동차 안전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술이 필요한 중증 사고보다 침이나 약침, 그리고 부항, 한약 치료가 필요한 경증 사고가 늘어난 데 있습니다. 경증 사고의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매진탕이나 골절, 그리고 염좌, 통증이나 근육인대 손상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한의원에서 침 또는 약침, 그리고 물리치료, 그리고 한약 치료를 받았을 때 효과적입니다. 다음 2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째는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받으실 때 타 의료기관에 비해 한의원 치료가 좀 더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으십니다. 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기본 치료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간단한 검사나 물리치료 한두 가지 받는 정도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한의원에서는 한약을 드시면서 침과 약침, 그리고 추나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를 초기에 집중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후유증을 치료하는 데는 가장 빠른 시간에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상처가 났을 때 기간이 길어질수록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을 보실까요? 자, 한의 치료의 장점 3번째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한의원 치료는 후유증 예방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침치료나 약침 치료, 그리고 부항 치료, 사열침 치료, 모든 침습적인 치료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합니다. 사용 후에는 바로 폐기물통에 버리게 되죠. 물론 지구나 이런 환경에는 안 좋은 부분이 있지만 환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한의치료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만족하신 분들이 91.5%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시에 한의치료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하신 분들도 95.7%로 매우 많은 분들이 한의원에서 만족을 하고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의의료기관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봤을 때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반면에 불만족은 6.7%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부작용이 적고 수술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의 치료 후에 증상 개선 정도를 살펴보면 약간 호전된 경우, 그리고 호전된 경우, 우수하게 호전된 경우를 모두 합치면 94.9%가 되고요. 호전되고 50% 이상 개선된 경우도 50.7%와 15.0%로 60% 이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을 한의치료 추천하는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 그리고 수술에 대한 부담이 적고 부작용이 없고, 그리고 진료비가 적게 들면서 많은 치료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의 경우는 3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333인데요. 수상일 이후에 2, 3일째부터 그리고 3주가 되는 시기, 그리고 3달이 되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수상일과 2, 3일째부터 3주가 되는 시기는 급성기가 되고요. 3주 이후부터 3달이 되는 경우는 회복기,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혹시 발생이 된다면 후유증기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수상일부터 살펴볼 텐데요. 수상일은 사고가 난 당일로서 우리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원래 증상보다 통증을 적게 느끼게 됩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뇌가 통증을 조절하기 때문인데요. 사고가 났을 때 통증 때문에, 손발의 통증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되지 못한다면 생명을 잃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손발이 아프지 않게 뇌에서 통증 제어 물질을 내보내줍니다. 이 통증 제어 물질이 계속 나올 수는 없고 그 이후에
사고 처리가 끝난 이후에는 내 몸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위에 통증이 좀 더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가 급성기가 되게 됩니다. 2, 3일부터 3주까지 통증이 좀 더 심해질 수 있고 이때는 치료받고 있는데도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고요. 매일 한의원에 방문해서 환자분의 상태를 한의원에서 한의사와 의논을 한 이후에 치료 방향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3주에서 3달까지의 회복기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치료가 잘 되는 시기인데요. 이때 치료가 마무리되는 게 필요합니다. 3달이 넘어가게 되면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몸은 3달이 지나면 사고로 인한 손상이라도 원래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잘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 치료를 받으시면서 회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교통사고 상해주국은 3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사고가 나게 되면 목, 어깨, 허리 그리고 사지에 통증과 방사통, 이상 감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신경을 통해서 감각이 예민해지거나 저리거나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갑자기 어지럽다든지 떨린다든지 불안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비슷한 상황만 돼도 두근거리고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과 불안증이 생기게 됩니다. 교통사고 상해 증후군의 치료는 각 한의원에서 한의사들은 증상에 따른 맞춤 한약 치료, 그리고 어혈을 풀어주는 약침 치료, 근육과 힘줄 및 인대를 회복시키는 침 치료, 그리고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추나 치료를 통해 후유증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한방 정범석 원장이었습니다. 네, 정범석 원장님과 함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한의원에서 많은 분들이 후유증 치료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매우 높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